제주 4.3 사건이 발발한 1948년 당시 제주주둔 국방경비대 구연대장이었던 김익렬. 그리고 그가 생전에 남긴 회고록 4.3의 진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무장대와의 평화회담과 좌절이 담겨져 있는 김익렬 회고록.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법. 하지만 만약 평화회담의 합의가 지켜졌다면 4.3은 과연 어떻게 전개됐을까? 대량 학살이 몰고 온 무고한 희생들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무고한 희생을 막으려 했던 김익렬, 그의 고민과 노력이 오늘날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제주 4.3.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 그리고 토벌대의 강경 진압은 죄 없는 수많은 주민들의 희생을 낳았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희생자 수만 14,000여 명. 정부가 채택한 진상조사 보고서는 희생자의 수를 약 3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다. 적성 지역으로 간주된 중산간 마을은 그 피해가 극심했다. 지난 3월 25일 4.3 당시 행방불명된 고 김원석 씨의 유해 봉안식이 있었다. 유해 발굴 사업으로 최근 신원이 확인된 71명의 희생자 중에 김 씨가 포함된 것이다. 1948년 당시 갑자기 끌려나간 뒤 소식이 끊겨 생사조차 알 길이 없던 아버지였다. 63년 만에 아버지를 품에 안은 가족들의 오열은 쉬 멈추지 않는다. 유골은 제주시 인근 화장장으로 옮겨졌다. 화장을 앞두고 조촐하게 제상이 차려졌다. 63년 만에 아버지를 마주한 세 딸이 정성스레 인사를 올린다.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막내딸은 이제 환갑. 세월이 흘러 세 딸 모두 사진 속 아버지보다 많은 나이가 됐다. 60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드러난 억울한 죽음. 아니 그 옛날에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뭐 그렇게 뭐 책을 읽고 알겠어요? 딸린이라고 해서 잡아가고 그랬지. 그런데 어떤 무슨 이유인지 서북청년단은요 그냥 이렇게 당신한테 감정이 나빠도 총사시켰어요 그 당시. 억울한 마음을 가눌 길 없는 가족들의 눈에선 눈물이 마르질 않는다. 아버지를 만난 기쁨도 잠시, 다시 헤어져야 한다. 백골로 돌아오신 아버지가 이제라도 편히 잠들기를 바랄 뿐이다. 4.3이 남긴 고통과 상처는 63년이 흐른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김익렬이 예편 후에 집필한 회고록은 무장대 측과 벌인 평화협상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1948년 4월 28일 구억국민학교. 당시 토벌 책임자인 구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임자 김달삼의 만남이 성사된 자리다. 이날 김익렬과 김달삼 사이에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던 걸까? 당신이 진짜 김달삼이고 실권자요? 그렇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하도 미남이고 영화배우 같아서 내가 상상하던 살인을 하는 무자비한 사람 같지 않소? 사람은 내국심과 정신이 중요하지 나이 같은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소. 회담의 성사는 그 자체로 고무적인 사건이었다.
4월 28일 구옥국민학교인가요? 그 자리에서 김익렬 연대장하고 무장대 총사령관 김달삼이 만난 것은 참 우리 현대사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죠.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건. 그렇기 때문에도 의미가 깊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은 반대자끼리 만나가지고 합의 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4.18 평화회담은 참 의미가 깊다고 봐요. 원고지 300여 쪽 분량의 회고록에는 4.3 당시 그가 겪었던 상황과 심정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 회고록이 4.3의 진상을 밝히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거론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다. 회고록은 1990년 재민일보 4.3 취재반에 의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그리고 취재 기록을 엮은 채 4.3은 말한다를 통해 내용 일체가 공개됐다. 당시 취재반장이었던 양조훈 씨. 그에게 김익렬 회고록은 자료 이상의 특별한 의미다. 회고록을 입수한 당시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앞에서 딱 보는 순간에 참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장군께서 그 만년필로 또박또박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장군의 유고록은 200자 원고지 346조 그렇게 이제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수하면서 야, 이것은 하늘이 돕는구나 그런 느낌이 와닿았습니다. 회고록은 협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4번의 거듭된 교섭 실패, 신변의 위험은 교섭 책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당히 어려운 거죠. 어떻든 이렇게 무장대면 하나의 적진인데 적진에 단신으로 들어가서 협상을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고록에 보면 앞에 몇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그 관계자들이 전부 이제 기피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어떻든 그 김익렬 연대장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그쪽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제 인식한 것 같아요. 그거는 완전히 생명을 내놓은 그야말로 그 보통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거는 정말 그 제주도민을 사랑하는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그 열정과 그런 신념이 없이는 보통 군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이곳 위패봉안소에는 4.3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희생자로 인정된 14,000여 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1948년 11월부터 넉 달간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토벌대 초토화 작전은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초토화 작전의 결과는 참혹했다. 아직까지 시신도 찾지 못하고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 4.3 당시 행방불명돼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도 3,400여 명에 이른다. 일본 같은 경우는 40년대 그 동북 지역에서 만주 지역의 어떤 게릴라 세력을 토벌할 때 그 삼광 작전이라는 이런 작전을 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작전이죠. 그러니까 삼광 작전은 이렇게 세 가지도 이틀 의미하는데 모두 총으로 쏴 죽이고 모두 불태워 죽이고 또 모두 있죠. 칼로 찔러 죽인다 이런 의미에서 삼광 작전이 있죠. 이런 어떤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게릴라가 응가하고 있다는 의심된 특정한 어떤 지역이라든가 게릴라를 후원한다고 의심된 특정한 어떤 지역 자체를 불태우고 있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시켜서 집단 부락을 건설하고 그런 어떤 작전 개념이나 교리들이 제주 4.3 사건에서 거의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적용됐다고 보면 됩니다. 초기 진압에 실패한 미군정과 경찰은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계획했다. 하지만 초토화 작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김익렬의 생각은 달랐다. 김익렬은 4.3의 발발 원인이 광복 이후 제주에 들어온 서북 청년단과 경찰의 횡포에 기인한다고 봤다. 당시 경찰들의 악행과 그로 인한 폐해는 4.3 경험자들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관들 우선에 경찰관들 악명 높았죠. 그러니까 그게 또 무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정당하게 해만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데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경찰을 좋아 안 했던 거죠. 이 경찰관들에게 대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대우를 못 해줬거든요.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게. 먹을 게 있어야 먹을지. 그러니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불황민들하고의 트라이벌이 제일 많이 생긴 거라. 이건 그자 속여서 넘어가거나 할 일은 못 돼요. 이거 솔직하게. 김익렬은 강경 토벌에 앞서 선무 작전을 먼저 펼치는 선무 후 토벌 전략을 주장했다. 그리고 선무 공작을 위한 전단을 제작해 마을과 중산간 일대에 뿌렸다. 전단의 주 내용은 군은 귀순자에 대한 안전을 약속하며 무장대와의 회담을 제의한다는 것이었다.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귀순과 회담이라는 구체적인 제안은 산사람들을 동요하게 했다. 아이고, 우리 죽이 전에 너무 모양이게. 아이고, 이거 큰일 났지, 이거. 어떤 것이 좋겠니? 아이고, 네가 방방을 고라고라게. 아이고, 성님은 어떤 생각해, 수가 이거. 아이고, 걔네 어떤 보면 좋구나. 이거니까 어쩔 수가 없인 거 닮아 마시. 선무무? 이거 항복 안 하면은 조국 독립을 방해하는 민족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군은 철저히 무력 길복을 할 것이다. 아이고, 이쪽에도 죽고 저쪽에도 죽고. 갖다 좀 생각 좀 해봐라. 어떤 하면 좋구나 이게. 당시 토벌대와 무장대, 양측에 시달리던 양민들은 궁여지책으로 산으로 피신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를 알고 있었던 김익렬은 양민과 극렬 세력을 구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주 강경한 무장 게릴라 세력과 온건하고 또 넓은 층에 속하는 일반 어떤 제도민들을 이렇게 분리시켜내고 있죠. 서로가 좀 양보하면서 있죠.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김진국 씨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그냥 양쪽에 다 이제 비어갔죠. 한 번은 그런 소리를 들어지길래 자수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권유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거를. 야, 이거 이 나이 먹은 양반이 왜 이렇게 하는 거 해가지고. 근데 또 젊은 사람 보고 그 사람 나의 그 조카 버릇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좀 같이 동조하는 그런 기분이 나대요. 그 길로 이제 그 뒷날 내려왔죠. 밤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불악 안 내와서 숨어 있었어요. 보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그런 선무전단의 효과가 컸다고 얘기했다. 네. 동요 같은 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이제 눈치 보려고 해가지고 이제 얼른 답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뭐 내려가면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으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불악으로 내려왔죠.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귀순 전단을 보고 산에서 내려왔다는 증언자도 만날 수 있었다. 문도현 씨 역시 살기 위해 산에 오른 피난 입산자였다. 비행기로 와서 삐라를 뿌립니다. 예. 그 주워 보니까 그 귀순에서 내려오게 되면 모든 걸 면제해 준다는 것을 제가 주워가지고 그걸 볼 적에는 산에서 굶어 죽으나 내려가서 만일에 이거 거짓말해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무래도 죽을 건 마찬가지니까 일단 가보자 해가지고 저 혼자만 내려갔습니다. 혼자만 내려갔어요? 예, 동네 사람들한테 말해도 만일에 무슨 나중에 무슨 일이 나게 되면 나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죽을 각오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르게 제일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에게 귀순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삐라를 못 보셨다면은 못 보셨다면 모르죠. 그냥 뭐 거기서 예, 어떻게 그냥 됐을지도 모르죠. 예, 모르죠. 만약에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이지만 그 삐라를 만들어서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고마운 생각이 들죠. 예, 고마운 생각이 들죠. 하지만 선무 공작의 추진은 쉽지 않았다. 1948년 미 군정 방첩대 건물. 회고록에 따르면 김익렬은 이곳에서 미 군정장관의 정치고문이라는 익명의 인물을 만난다. 그는 김익렬에게 초토화 작전만이 제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했으며 신변안전보장부와 후위를 위해 미국 2주와 1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건넨다. 이에 김익렬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제안을 거부한다. 김익렬 연대장은 아주 그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강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주민들 또한 우리 한민족, 같은 민족으로서 동족 상잔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김익렬 연대장의 인도주의,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일단 칭송할 수도 있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제주도의 4.3 사건 같은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과 미군정 당국이 제주도와 제주도의 무장대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상당히 큰 그 차이가 있었다. 근데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게 4.3의 비극이 아닌가. 김익렬뿐 아니라 당시 국방경비대는 좌와 우 정치 이념을 떠나 민족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했다. 당시 구연대에서 군 생활을 했던 김봉희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사실 그럽니다. 그는 투병 중이었지만 김익렬 연대장에 대한 기력을 뚜렷이 하고 있었다. 한 적이 있다. 그건 나라 국가를 위한 나라를 위해서 하던 모든 그 희생을 자기에게 않겠다 그런 생각을 들을 것 같아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겠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내가 한번 연명에 뭐하고 후지를 하지. 그래서 내가 한번 듣는 얘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네, 그게 있습니다. 그게 한 시기적으로 한 몇 월 달쯤 되시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이 아마 2월달인가 1월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출 때니까요. 예. 민족주의적 성향은 그를 기꺼이 회담장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회담을 앞두고 고조되는 불안과 긴장은 김익렬이 스스로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는 그의 회고록은 복잡한 심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김달삼과의 회담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제9연대가 아직까지 전투를 개시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어? 당신들의 군대가 우리들이 걸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을 잘 알고 있으므로 군인들이 우리들에게 동정과 호의를 보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상부에서도 함부로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 군대는 개인의 뜻과 관계없이 명령을 내리면 복종하고 전투를 해야 하고 만일 오늘 회담이 결렬된다면
당신과 나는 앞으로 전투 현장에서 상봉하게 될 것이요. 경찰과 당신들과의 교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돌담이 많은 이곳 제주에는 박격포가 제일 좋은 것 같았소. 그래서 상부에 요청을 했고 박격포 부대를 파견해 준다기에 그 부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요. 당신은 미 군정 하의 군대인데 오늘 나와의 협상 결과에 대하여 약속 이행의 권한을 얼마나 갖고 있어? 연대장 개인 자격으로 나는 이 회담에 참석할 권한이 없어. 다만 나는 미 군정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곳에 왔으며 나의 권한은 미 군정장관 딘 장군의 권한을 대표하며 오늘 나의 결정은 군정장관의 결정과 같소. 그렇다면 회담이 되겠소. 나 역시 전권을 위임받아 이곳에 왔소. 1948년 4월 18일 미 군정장관 딘 장군이 제주도 군정 담당자인 맨스필드 중령에게 보낸 공문이다. 진압에 앞서 무장대 지도자와 접촉해 사태를 수습하라는 지시사항이 명시돼 있다. 딘 장군의 지시를 받은 맨스필드 중령. 그는 김익렬에게 무장대와의 만남을 지시한다. 제 생각에는 현지 책임자 제주 군정장관인 맨스필드 대령은 김익렬 연대장과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로는 4.3이 일어났을 때 선무공작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조건 탄압으로만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사를 맨스필드 대령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맨스필드 대령이 김익렬 연대장한테 얘기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김익렬 연대장 못지않게 맨스필드 대령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맨스필드 대령이 경찰의 횡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고 왜 4.3이 일어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현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요구는 지금 당장 지서 습격 및 일체의 전투 행위를 중지하시오. 전도에 연락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즉각적인 전투 중지는 불가능하고 5일 후에나 전투 중지가 가능하고 당신이 유일한 실권자가 아니라 다른 실권자가 여럿이 있어서 합의할 시간이 필요해 5일을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요. 단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요. 그래서 5일이 필요한 것이요. 좋소. 그렇다면 앞으로 완전 전투 중지 행위가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오. 단지 산발적인 전투는 연락 미달로 간주하겠소. 그러나 5일 이후의 전투 행위는 배신 행위로 간주하겠소. 좋소. 합의하겠소. 우리들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은 제주 도민으로만 행정관리와 경찰을 편성하고 민족 반역자와 악질 경찰 그리고 서북 청년단을 제주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를 들어줄 수 있겠는가?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 관리와 경찰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직하고 추방하겠다. 서북 청년단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제주 도민만으로서 행정기구와 경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치권의 일이며 그것은 군대로서 권한 밖의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가 수립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연 그리 되지 않겠는가? 4.3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평화회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기록의 대부분이 김익렬의 회고록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진위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김익렬 그 회고록에 이제 좀 자세히 나왔고요. 그 당시에 그 신문에도 평화 협상이 진행됐다 하는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자료에도 그
이렇게 진압 군인과 그 무장대 간에 이제 접촉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이제 기록된 것은 6.56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4.28 평화협정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우선 한쪽 당사자인 남노당, 제주도당 그리고 유격대, 무장대 쪽의 자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부정할 만한 그런 근거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김익렬 회고록 한 군데에서만 나온다면은 이건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분명히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율락 중위가 명확하게 그 자초지종을 잘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4.28 평화협정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회담이 있었고 합의가 있었던 거다. 당시 회담장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익렬의 참모였던 이윤락 중위다. 그도 이미 고인이 됐지만 그가 남긴 육성 인터뷰는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협상이 되고 전투가 계속 안 되고 또 살인, 방화 등 모든 상황이 종식이 될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식자유라든지 내려와가지고 하산해가지고 하는 편리라든지 그런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 그래 이걸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되면은 무장을 해제해서 전부 반납을 하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 설치해가지고 신고서 설치할 때니까 반납을 하고 또 여기에 사령관 이하 여기에 살기 듣기 힘들고 불황이 내려와가지고 살기 힘든 그런 분은 연대장의 참 직위와 내 개인 생명을 내놓더라도 여러분들의 참 배로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일부를 가시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그거는 제공해 주마. 그런 정도의 요지를 이익을 했는데 4.3 평화기념관에는 당시 양민들의 희생을 막았던 의인들의 뜻을 기리는 전시실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 처음을 여는 이가 바로 김익렬이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그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유족들은 이곳에 그의 유고록과 유품을 기증했다. 그때 저는 나이도 어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전혀 말을 하는 법이 없어요. 공부에 대한 거는 가정에 와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렇고 나한테는 맨날 미술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평화협정을 올라갔는지 뭐랬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항상 국가 민족을 가족보다 더 우선시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가족으로서는 좀 더 가정적인 아버지를 원했었죠. 근데 은퇴 후에는 가정적이 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바깥 일 하시고 국가 일 하시느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더 집필하시고 혼자 갈등하시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취재진은 유고록 외에도 김익렬이 남긴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948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국제신문에 연재한 기고문이 있었던 것이다. 기고문은 제주도 무장 게릴라 최고사령관의 실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다. 특히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무장대의 사진도 함께 첨부돼 있다. 큰 부분에서는 뭐 거의 어긋남이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평화협상의 날짜, 장소, 또 몇몇 그 협상 조건 뭐 이런 것들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날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볼 수 있는데 뭐 지금까지 4월 28일로 보았는데 그 기고문에는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이제 구억국민학교로 지금까지 알고 있지만 회고록에나 그 회고록에는 4월 28일 구억국민학교란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고록의 내용에서 이제 좀 그 방증 자료 같은 걸 확인하고 주변 자료하고 대조해서 장소는 그 한라산 아주 그 올라간 지점에 일반 민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회고록과 기고문 사이에서 일부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바로 협상 날짜다. 날짜의 차이는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체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돼요. 그 28일 맞는지 30일 맞는지 이런 쪽 부분은 한쪽이 그 오기라고 생각되는데요. 회고록과 이렇게 신문 사이 어떤 오기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 뭐 28일이나 30일이나 그 어떤 정책 자체가 그 어떤 이틀 차이로 큰 어떤 변화를 겪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정책의 어떤 전환이라든가 정책의 어떤 방향이 어떤 틀어진다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건 좀 이렇게 무리라 이렇게 생각돼요.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이곳이 회담이 열렸다는 당시 구억국민학교 자리다. 지금은 밭으로 변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주민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라는 거는 다 아십니까? 동네 분들, 주변 분들은? 이제 보면 분교지 분교. 하지만 목격자나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 자료가 없어 미군 기록 등 당시 관련 자료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동네 사람들도 뭐 그 회담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모르시고요. 그래서 여기를 했다 하는 거를 이제 정황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잡는 건데, 그래서 뭐 조금 뒷소문이 있기는 있었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지역 주민들도 뭐 높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더라, 뭐 이런 이제 말들은 이제 들렸다고 하긴 하지만 정확한 이제 그거를 목격했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당시에 이제 뭐 미군정 자료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지표상에 뭐 안덕면으로 좀 찍혀 있기는 있지만 그 지표 이렇게 지도상에 보면은 이 구억국민학교가 아닐까 그런 정도입니다. 4.3 연구자들은 정황상 이곳 구억국민학교 터를 회담 장소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현대사의 한 역사적 장면, 제주 4.3의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이 연출됐던 구억국민학교. 학교는 없어졌고 이곳에는 세월의 무상함만 흐를 뿐이다.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미 군정의 태도 변화다. 4월 18일 문서에는 무장대와 협상을 벌여 항복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있지만 4월 29일 보고서에는 모든 무질서를 종결하고 임무 수행에 임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단 열흘 사이에 미 군정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열쇠는 바로 미 군정 장관인 빈 장군이 가지고 있었다. 딘 군정장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차원에서 이제 그 문제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소련이 제주 4.3 사태를 가지고 미군이 잘못되면 이게 일어난 거다라고 공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군정장관으로서는 하지 사령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50선거를 제대로 치러내는 거, 다시 말해서 50선거 책임자가 딘 군정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제주도 사태의 원인을 따져서 해결하려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선 당장에 소련에 대응해야 되고 50선거를 취안을 잘 잡았다 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이 제주 4.3 사태도 탄압이라고 할까 또는 초토작전이라고 할까 철저한 대응으로서 해결해야겠다. 이런 사고를 가졌던 것 같아요. 냉전과 분단이라는 국내외 정세는 제주 4.3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 결국 미 군정의 태도 변화는
평화적 해결을 꿈꿨던 김익렬과 제주도민들에게 불행의 전주곡인 셈이었다. 산에 오른 사람들 대부분은 살기 위해 도망간 피난 입산자들이었다. 김익렬의 선무 정책은 주민들의 귀순을 이끌었고 회담 직후 귀순 행렬은 늘어났다. 그러던 중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다. 회담이 성사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48년 5월 1일 중산간적인 제주시 오라리 연미마을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평화회담에 걸었던 기대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났다. 그 경찰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을 죽여버리니까 산 사람들이 죽여보니까 그 장례를 치르고 바로 그 경찰 가족들이 그 대동청년단하고 그 경찰이 비호를 받으면서 와가지고 그 장례식 끝난 다음에 장례식 끝나면서도 얼마나 감정이 폭발했으면 연미에 산 사람이 주동될 만한 사람 집들을 가서 불질렀죠. 이날의 모습은 당시 미국이 촬영한 영상으로 남아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돼 있는 이른바 메이데이 필름. 무장한 경찰들이 마을에 진입하고 수색을 펼치는 토벌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다. 또한 이 영상은 방화를 저지른 범인이 산에서 내려온 무장대라고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사실은 달랐다. 사람의 산에서 와서 왔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거짓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태우고 대동청년단들이 태우고 또 그 가족 그 피해자 가족이 태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때 하필 그 사진이 그 필름이 나온 거 보면은 그 미 군정에서 찍은 거 아닙니까? 그 비행기에서 항공 촬영한 거지. 그럼 다 미리 알고 짜서 한 거 아니냐는 그런 그 의심을 할 수가 있대. 이 영상은 항공에서 입체 촬영됐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획된 사건이라는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찌됐든 이 사건은 회담이 가져온 평화 분위기를 깨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라리 방화 사건 자체가 우익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적어도 어떤 김익렬이 오라리 방화 사건 이전에 이 좀 평화주의적 이런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이런 노력인 거죠, 이게. 그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런 김익렬의 어떤 좀 평화주의적인 이런 어떤 정책들, 그 토벌 정책들은 이전에 어떤 제주 4.3 이런 어떤 토벌 그 지휘관한테서는 나오지 않았던 정책이란 말이죠. 그런 정책들이 김익렬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시됐고, 악화에 이르렀던 제주 정부의 어떤 제주 4.3 정책을 전환시키려는 하나의 어떤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런 점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책들이 바뀌게 되는, 그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게 오라리 그 방화 사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라리 방화 사건이 아무리 우익들이 일상적인 하던 행위를 하더라도, 당시 어떤 김익렬을 비롯한 이런 어떤 그 평화적인 이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취재진은 오라리 사건을 증언해준 이종옥 씨를 차택에서 다시 만났다. 그가 메이데이 영상에 가족이 나온다는 제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분이 우리 왕고모. 고모님, 예. 왕고모님, 제일 예. 큰 고모님. 예. 경찰에 둘러싸여 앉아있는 여인과 노인이 바로 그의 고모와 할아버지였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유학자였던 이응호 선생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라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그래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도 굉장한 학자로 추앙을 받았는데 그런 시대를 맞고 나서 저렇게 그 경찰 또 나중에는 그 군인들 앞에까지도 멸시를 당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죠. 정말 그 추앙을 받던 할아버지가 그 학자가 나중에는 산에까지 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나중에 산에 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아니 내려왔어요. 귀순리에서 내려왔죠. 오라리 방화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회고록에 따르면 1948년 5월 3일 김익렬은 산에서 200여 명이 오라리 부근을 거쳐 귀순한다는 연락을 받는다. 이들의 호송은 연대 고문 드루스 대위와 미군 병사 2명이 현장 지휘했다. 구연대 병사 7명도 호송에 동참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 복장을 한 무리가 나타나더니 호송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귀순자들은 산으로 도망쳤고 총격을 난사한 무리는 5명의 시신을 남기고 도주했다. 현장에서 생포된 경찰은 자신들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조직된 귀순 공작 방해 특공대라고 자백했다. 그런데 경찰은 오히려 폭도들이 경찰과 미군정을 이간질시키려 경찰로 위장해 기습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생포된 경찰 역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로 부하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간 자라고 대응했다. 김익렬은 이날의 기습 사건이 경찰의 소행이며 경찰 상부의 진술은 거짓 변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저도 그 내용을 어떤 다른 어떤 뭐 문서라든가 이런 어떤 증거자를 통해 가지고 뭐 검증할 만한 이런 어떤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고요.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김익렬 연대장의 어떤 그 뭐 회고록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어떤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부분도 좀 아주 검증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죠. 이게. 자료로서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5.3 습격 사건은 김익렬의 회고록 외에는 확인할 자료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날 이후 제주도의 상황은 악화됐고 김익렬의 입지가 곤란해졌다는 것이다. 이틀 뒤인 1948년 5월 5일 제주도 미 군정청 회의실에서는 군경 수뇌부의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극비리에 진행됐다. 미 군정장관 딘 장군, 제주도 군정장관 맨스필드 중령, 경무부장 조병옥, 민정장관 안재홍, 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 그리고 제주도지사 유해진, 구연대장 김익렬, 제주경찰 감찰청장 최천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 사태 진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의장은 결국 폭력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김익렬은 그날의 울분을 당시 민정장관 안재홍의 말을 빌려 기록하고 있다. 아이고 분하다 분해. 연대장 참으시오. 남의 힘을 빌려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오. 민족의 비극이오. 회고록 외에도 이날 제주에서 수뇌부 회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제주 공항에서 찍힌 이 사진에는 수뇌부 회의에 참석했던 9명 전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제주에서 열린 비밀회의. 이 회의 이후
제주의 상황은 강경토벌로 완전히 전환됐다. 회의는 비밀리에 진행됐지만 영원히 비밀이 되지는 못한 것이다. 5월 5일 군정장관을 포함해서 미군정 순위부가 내려올 때 김익렬 연대장한테도 제주도 사정을 잘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도 나와요. 그걸 보면은 맨스필드 대령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정 순위부는 그런 맨스필드 대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경찰 책임자, 경무부장 조병욱의 의견이나 또 김정호 현지 경찰 책임자의 의견에 기울여져 있었던 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회의 직후 김익렬은 연대장에서 해임됐다. 김익렬에 대한 미 군정의 평은 혹독했고 이는 미 군정이 초토화라는 강경 진압을 선택했음을 의미했다. 당시 구연대 고문관이었던 리치 대위의 증언이다. The 9th Regiment, the 9th was down here at Muscle. 구연대는 당시 모슬포에 주둔하고 있었고 11년대는 제주시에 들어와 진지를 구축했어. 하지만 구연대는 당시 50년대에 미 방위군과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서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거나 통제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제주의 상황을 통제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 11년대가 파병된 것이요. 63년 전 제주섬을 휩쓴 초토화의 광풍은 제주 전역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김익렬의 후임으로 강경파 박진경이 부임했다. 평화적 해결에 대한 노력과 기대는 한순간에 꺾였다. 남은 것은 인명을 배제한 대대적인 토벌뿐이었다. 중산간 마을은 불에 타 폐허가 됐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학살이 벌어졌다. 하지만 60여 년 땅속에 묻혔던 잔혹하고 불편한 진실은 하나둘 양지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족을 위해서 그 경찰국장이나 그 군 지도자들이 옳은 판단을 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미 군정에서 지시하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 옳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만약 옳은 판단해 주시면은 제주도민이 무고하게 그런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작은 섬 제주의 과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물지 못한 채 남아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행방불명 희생자들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은 연좌제의 족수에서 신음하면서 살아왔다. 4.3이 남긴 후유증은 6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 4.3이 우리 역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학살 때문입니다. 뭐니 하더라도 제주도 사람들의 10분의 1이 주민 집단 학살의 형태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희생당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끔찍한 일은 우리 전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4.3을 떠올리는 것은 학살이 있기 때문에 떠올리는 거고, 또 4.3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도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익렬의 회고록은 제주 4.3 당시 미 군정의 정책 방향과 군경의 대응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4.3의 경우 긴 세월 금기시되어 오면서 상당수의 자료가 은폐되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익렬 회고록이 오늘날 다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익렬 유고록이 어떻게 보면은
4.3 특별법도 만들고 하고 우리가 진상규명 과정에 그 시기적으로 사건을 연결해가고 진상을 썩어나가는 가족이 아주 큰 역할을 한 자료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고 개인적인 즉 개인만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걸 떠나서 정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그 당시 묘사하는 건 다른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추진한 회담은 무참히 깨어졌고 김익렬은 제주에 부임한 지 8달 만에 여수로 전근 조치된다. 그가 초토화 작전을 반대했던 이유는 명료했다. 진압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적 해결이 최선이었다. 그 최선의 노력이 실현되었다면 많은 이의 희생도 없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 직후 한국 사회는 국내외적으로 혼란 상황에 직면했다. 4.3은 그 속에서 빚어진 역사의 참극이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군인 김익렬은 회고록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역사의 증인이 되고자 했다. 평화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았던 김익렬. 그는 우리에게 제주 4.3 의인으로 기억되고 있다.